네, 3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의 계획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이 진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회차 동안 우선은 요 시험 범위대로 예습형으로 공부를 해오시면 되고, 분명히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요거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봐오시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3기이고 이제 거의 7월 달이 되다 보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자꾸 찾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내가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 계속 찾아서 푸시는데, 그거보다 기본적인 거를 잘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인 것을 잘 구성을 하면은 충분히 다 점수를 주세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시기에 이제 나는 이제 하찮은 이런 거 따위 안 본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통수 맞으셨잖아요. 직무특성 이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실제 출제되는 시험이랑 최대한 난이도를 너무 높이지도 않고 너무 낮추지도 않을 겁니다. 요 정도 이제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의 계획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제가 참고사항에 작년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기 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기 문제를 제본을 뜨세요. 그래서 스프링 제본을 뜨신 다음에 지금 시험 범위 공부하시기 전에 눈으로 한번 보는 거죠. 이 문제 풀었었구나, 이렇게 이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 문제 안 낼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똑같은 문제는 안 내죠. 하지만 우리가 3기 모의고사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피카소의 황소 연작파나 이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알짜로 이제 쓰셔야 돼요. 알짜로 쓰시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가 3기에 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균형 그리고 이제 답안 퀄리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문, 2문, 3문 다 완성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답안의 퀄리티를 사실 키워드 아는 사람들끼리의 이제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이제 2대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려면 거의 이제 최고 답안급의 그런 답안, 하이엔드급의 답안을 모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합격생들을 보면 두 문제는 적당히 망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망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노동법 시간에 분명히 이제 깨름직하게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사 시간에도 뭔가 좀 한 문제 정도는 적어도 망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망치는 것도 적정하게 망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망친다는 게 아예 그냥 비워두시면 안 되고, 적정한 소설 정도로 이제 좀 끌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쓰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두 문제 정도는, 이게 과목이 아니에요. 나머지 두 문제 정도는 타 답안보다 조금만 더 퀄리티 있게, 그리고 조금만 더 잘 쓰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멘토링을 했었거든요. 2기 끝나고 멘토링이 있었고 3기 끝나고는 없습니다. 지금 멘토링 할 시간 없어요. 그냥 공부해야지 무슨 멘토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문제 정도는 적정하게 망치고, 그 다음에 두 문제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쓰면은 이제 합격한다. 근데 너무 멀게 보니까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편지도 있는데, 편지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에
자, 요거 사실 그 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 농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신감 최고,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학위가 학사고, 오히려 박사, 석사일수록 모르겠다. 나 지금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교수는 뭐라고요? 어차피 다 모르는데 사기나 치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을 하는 게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물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자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3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서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대략적으로 로만 좀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5주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 2번 정도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첨삭이 되는 모의고사는 아니고 그냥 실전 감각 유지용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안 쓰면은 또 이게 팔이 안 나가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그런데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로 뭘 볼 거냐면 문제 그리고 해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좋은 선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인적성 검사를 객관식 그리고 면접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해서 측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그리고 실무진에게 검증을 지금 받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약간 더 부가적으로 설명이 붙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지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1-1번에서 선발 도구에 있어서 신뢰도 분석의 개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PPT에 띄워놨는데 요거 이제 알려드립니다. 3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목차를 3문제 다 해서 10분이나 15분 이내에 작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은 힘들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지금 우선 확보관리 중에 선발관리가 나왔고 신뢰도 타당도를 묻고 있구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논술 문제는 물론 물어본 거대로 써야 되지만 빨리 상황 판단해서 연결 문구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요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 문구로 좀 써볼 수 있겠다. 또는 3번 재고를 위한 방안에서 한번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요렇게 이제 빠르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직무특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직무특성 모델 또는 이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빨리 이제 지도 찾기 한번 해보시면 직무관리 중에서도 직무 설계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현대적인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직무특성 모델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두음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정중자피, 의책인, 모질만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우선은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되 문제는 뭐죠? 지금 2-2번에서 자 지금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가 아니라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약간의 트릭이 있어요. 뭐냐면 직무 배치에 있어서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론 직무 설계로 접근했다고 해서 틀린다 이게 아닌데 배치예요, 배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적절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직무 특성 모델은 무조건 직무 설계야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설계뿐만 아니라 직무 배치에 있어서도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 이게 아무래도 성장 욕구 강도 그리고
핵심 직무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배치시키느냐 요걸 이제 물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직무 평가에서 그 점수법, 요소 비교법 이렇게 물어봤고 갑자기 이제 갑툭튀죠. 그렇죠? 역량 모델링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2순환 2회차 때 탈직무와 여기에 이제 뭐 탈탈탈 털렸다라고 이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거의 비슷한 로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직무 평가는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를 표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서구식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인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량 모델링을 이제 지금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연구 그리고 이제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쭉 훑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 나는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답안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이렇게 훑을 수 있어야 나중에 내가 알고 있는 원천 재료 지식을 어디에 폭탄을 투여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배치를 이제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 1번에 쓸 수 있는 내용이 2번 또는 3번에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분 그 위치를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빠르게 훑어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설지랑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선발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확보관리 중에 맨 마지막, 그쵸? 그래서 선발 도구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서, 뭐 시험, 면접, 평가센터법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정말 괜찮은 도구, 툴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물어본 게 이 2가지잖아요. 그쵸?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의 해설지 한번 같이 보세요. 우선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거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논술 문제에 서론을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자, 우선 선발 도구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선발 도구의 개념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좀 필속 괜찮고 어느 정도 이거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선발에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발 도구의 개념은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게 되는 툴, 수단, 여러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로마자 1번에 2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얻는 수단, 방식, 방법을 우리가 선발 도구라고 얘기를 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 그리고 면접을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지금 우리가 본다. 자, 그래서 신뢰도 분석의 개념 그리고 측정 방법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의 어떤 면을 측정할 때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된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공부를 하면서도 명확하게 개념적인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신뢰도는 평가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에 얼마나 오차가 없이 일정하게 산출이 되는지 이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일관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종적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같은 시간 안에서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신뢰도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서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가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측정 방법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신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사례 문제잖아요. 그러면 간헐적으로 좀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적 일관성,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의 평가표가 있을 때 특히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자, 객관식으로 우리가 측정할 때 객관식 시험으로 측정할 때 검사 속에 있는 문항별로 얼마나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방식이
게 내적 일관성, 신뢰성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A 기업에서 주로 객관식 시험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첨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개념 제시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양분 또는 반분 신뢰도로 반으로 이제 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확률이나 운이 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가능한 모든 반분 신뢰도를 컴퓨터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크론바하 알파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재시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 서술해 주는 거 좋은데 뭘 서술해 주셔야 되냐면 사례의 적용을 간헐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쓸 수는 없어도 좀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일한 테스트를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적 간격 두고 테스트, 리테스트 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세 번째 줄에 객관식 시험에서도 쓸 수 있고 사실 면접에서도 쓸 수 있긴 합니다만 단점이 뭐죠?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형식에 의한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학습 효과죠. 그렇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게 이제 바로 유사한 난이도로 다시 한번 본다. 자, 대표적으로 토익 시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줄 보시면 A 기업에서 객관식 시험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평가자들 간의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편향이 있잖아요. 고정관념,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를 수가 있다. 너무 높은 점수, 너무 낮은 점수. 그래서 세 번째 줄 마찬가지 A 기업에서는 특히 면접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때 극단의 편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개념을 열심히 쓰고 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라고 하는데 사례 문제는 언급을 좀 해줘야 돼요. 그냥 개념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로마자 보시면 자, 신뢰도 다음에 이제 타당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도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연결 문구가 생각나면 쓰시고 놓쳤으면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자, 결국 뭐냐면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 정답은 뭐죠? 밀접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밀접한 관계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보자면 신뢰도는 타당도에 뭐가 되어야 한다? 필요 조건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기억나시죠? 신뢰성은 타당성의 전제 조건, 필요 조건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뢰도부터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타당도 분석입니다. 타당도 분석은 얼마나 목적, 취지를 반영하고 충족시키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부제를 제가 달아놨는데, 자, 부제 다 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시험 끝날 때쯤 와가지고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저를 막 빈둥빈둥 보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시면 요런 디테일 추가해 주시면 굉장히 답안이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양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내용에 있어서 퀄리티를 높이는 방식은 개념 옆에 부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신뢰성, 타당성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서 요거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 기술적 타당성 위 그리고 준거 관련 타당성 위를 보시면 교수님들의 자문 영역이 있고 실무진들의 검증 영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사례에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이제 보시면
책에는 준거 관련 타당성 먼저 나와 있는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먼저 쓰셔도 되고 기술적 타당성 먼저 쓰셔도 됩니다. 3페이지 이제 보시면 기술적 타당성이에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특히 기술적 타당성을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뭘로 둬라? 바로 중간에 나와 있는 선발 도구, 측정 도구를 주어로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정 도구가 지금 얼마나 추상적인 항목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지, 자, 이게 이제 바로 기술적 타당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시 들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인적성 검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인적성 검사가 지금 A 기업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항목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기술적 타당성이다. 자, 그래서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취지,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타당성은 여러분들이 동어 반복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논리적 타당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취지에 맞는 논리적 타당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또 마찬가지 간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사례에서 A팀장이 교수님들에게 인적성 검사의 취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지금 뽑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문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왼쪽 영역은 이제 전문가, 심리학자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에게 주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자, 심리적인 부분, 인성에 대한 부분, 적성에 대한 부분, 이거 일반인이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설정하기 어렵거나 통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도입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의 편향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심리적 현상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4원설이다, 5원설이다, 9원설이다 다 너무 주관적인 편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심리적 현상만을 측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문가들도 이제 편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구성타당성입니다. 구성타당성은 특히 측정 도구, 선발 도구의 이론적인 분설이나 가설에 대한 검증. 자,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이론적인 특질을 모두 흠결 없이 포함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언어 능력이라고 했을 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자, 다 측정을 했다면 괜찮지만 많이 흠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충족인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분하면 수렴 타당성이나 아니면 판별 타당성까지도 설명을 해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유예생 이상인 분들이 요거를 이제 좀 써주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수렴 타당성 먼저 보도록 하죠. 수렴은 하나로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개념을 측정할 때 다른 도구를 쓸 때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다른 도구를 쓴다 하더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같은 개념이 측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렴 타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판별 타당성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개념을 측정할 때 자, 이때 동일한 측정 도구나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측정값들 간의 차별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도 드러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영어 실력을 보고 싶은데 토익이나 탭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수렴 타당성. 그다음에 판별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과 일본어 실력 다른 개념을 알고 싶은데 이때 같은 측정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토익이나 아니면 뭐 JPT나 이런 것들을 쓴다 하더라도 그런 값들 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와야 이것을 이제 타당성이 있다,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시면 아, 이건 학자들이 하는 영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론적인 분설, 가설에 대한 검증 이거 다 학자가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구축한 이론적인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마찬가지.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수치로 또 계량화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편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준거 관련 타당성입니다. 이 오른쪽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무진들이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동시 타당성 그리고 예측 타당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시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검사 도구를 만들 경우에 그 도구가 정말 타당한지를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랑 한번 연결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동시 타당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타당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제 조사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여기에 또 첨언을 할 수 있냐면 예측 타당성을 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사례 문제를 간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자, 동시 타당성 그리고 예측 타당성의 의의 세 번째 줄에 계속 이제 사례 문제 언급이 있습니다. A에서 A기업 실무진들이 현직 종업원이 얼마나 지금 인적성 점수와 그 다음에 인사고과 점수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예측 타당성은 동일한 대상자들을 가지고 한번 상관관계를 입증을 해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측 타당성은 특히 지금 동시 타당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잘못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3번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략 이렇게 한번 봤더니 자, 1-3문을 이제 한 페이지 정도를 비워놓고 그 다음에 2문, 3문을 쓰고 다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다시 못 온 분들이 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점이잖아요. 10점이면 한 페이지 약간 덜 돼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우선은 요거 생각해 보세요. 요런 이제 방식에 있어서 방법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지느냐 이거는 진단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싸그리 외워야 되겠다 안 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진단해보자. 타당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진단해보자. 자, 그러면 신뢰도는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이 나실 수 있냐면 요 측정값은 진점수와 오류값이라고 하는 통계식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류값을 떨어뜨리는 거 이거 바로 뭐가 있죠? 우리가 인사평가에서 공부를 했었던 후광효과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항상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진다. 자, 그 다음에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우리가 측정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선발 도구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목차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옵셔널 한마디로 선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로 구성을 해놨는데 공통적인 걸 난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나는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법 따로 타당도 제고를 위한 방법 따로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공통을 먼저 보시면 지금 시험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요거 이제 꼬리 잡아가지고 시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면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
인적성 검사인데 우리가 통상 뭐였었다? IQ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PJ핏과 PO핏을 완전 극대화시키지 못했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 학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지필 시험을 검증을 해봐야 된다. 누구에게? 교수님에게 이제 검증을 다시 해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죠? 항상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첫인상 그리고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자? 우리가 평가 관리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RET라고 하는 레이터 에러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교육 훈련을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얘기한 첫인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하죠? 동그라미 한번 3번에 바로 밑에 줄 한번 보세요. 5번째 줄에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KSL을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구체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K는 얼마나 있는지 등급이나 서열이나 점수화하게 되고 S도 마찬가지, A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항상 오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오류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줄에 평가센터법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다 여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활용도는 완전 최고입니다. 그래서 평가센터법, 즉 종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너무 비용 생각하지 말고 운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자, 신뢰도와 타당도 공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이제 신뢰도 따로 타당도 따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이거 다 기억하긴 쉽지가 않지만 몇 개만 우리가 좀 봅시다. 문항수가 너무 적어요. 한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럼 운에 좌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항수를 늘린다거나 그 다음에 문항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인적성에 대한 너무 포괄적인 그런 검사를 하는 것보다 지금 해외 영업직에 해당이 되는 인적성 검사를 하게 되면 범위를 좁히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적합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RET에 해당이 되는 것도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답안을 많이 본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RET만 쓰시면 안 됩니다. 레이터 에러 트레이닝이라고 써주시고 이게 뭔지를 써주셔야 아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RET, FOR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양한 오류 유형이나 예시를 우리가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당도 제고를 위한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타당도는 아까 이제 신뢰도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뢰도가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신뢰도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자. 이게 동그라미 1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인적성 검사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문항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에게 맡기자? 교수님에게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성과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실무진들에게 검증을 받아서 납득성이 있는 그러한 도구로 다시 한번 재세팅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좋다. 여기에 보시는 로버슨과 스미스가 2001년에 발표를 했었던 선발 방법과 성과라고 하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자 만일 이거 나는 지금 머리가 포화 상태다라고 하면 그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자 직무 능력 테스트 또는 역량 중심의 구조화 면접 그리고 워크 샘플링 자 이게 굉장히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1, 2번은 이제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데 아마 사례를 잊으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신뢰도 타당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서 이렇게까지 못 쓰지만
하지만 그래도 신뢰도 좀 건드려 주시고 그다음에 타당도도 건드려 주신다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보고 판단을 하되 너무 엄격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까 뭐다? 두 문제 적당히 망치고 두 문제 잘 쓰면 되는데 대부분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기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2기보다는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1번 문제에서 A기업에서 교수님들과 실무진들에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이거를 또 다른 아예 목차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식으로 꼭 써야만 하는 건 아니고 별도 목차로 구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특성 모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직무특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문제 2번에서 자, 직무특성 모델의 내용 공원 한계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되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을 좀 알려드릴게요. 직무특성 모델이 물론 이제 직무 설계의 뿌리에서 시작이 된 건 맞지만 지금 보시는 기술 다양성부터 피드백까지 요 5가지가 결국 스토리 라인에서 초두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가 뭘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6페이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로마자 1번에서 1번의 목차가 뭐냐면 직무 설계의 개념과 자,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 및 배치의 중요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직무 설계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의 중요성도 이제 살짝 끼워 넣어 주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직무 특성 모델의 개념은 뭐죠?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렇죠? 음영 표시 따라가면 됩니다. 핵심 직무 차원 5가지를 충족시켜 줬을 때 개인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작업 결과가 좋아지는데 단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개념이고 해크만과 올드엠이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도식화 시켜주시면 좋죠.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원인 변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 변수, 그 다음에 이게 매개 변수, 그리고 이게 결과 변수, 그리고 이게 조절 변수잖아요. 그래서 요 스토리 라인대로 쭉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책이랑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간헐적인 예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식은 5개 중에 하나 정도 예시 들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성 예시를 보세요. 자, 자동차 생산 공장 라인에서 나사만 조이기보다는 금형, 도색까지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기술 다양성. 자, 정체성은 뭐죠? 조망할 수 있는지의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지 처음인지 끝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 그래서 3번째 줄에 전체 흐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과업 중요성 특히 2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개인 피부과 의사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를 비교를 해본다면 후자가 훨씬 더 과업 중요성을 느낀다. 자,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독립성과 재량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거. 자, 그다음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량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 이런 이제 중요한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심리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의미를 남다르게 느끼고, 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이제 느끼게 되고, 자,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유효한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책인, 요렇게, 요 부분만 좀 잘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변수로 요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욕구 강도, 요 스토리 라인대로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다만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공원과 한계점. 여러분들이 항상 직무 특성 모델을 공부하면서도 공원이랑 한계점이 뭔가 찝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공원에서 첫 번째. 직무 특성 모델은 타 이론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이론보다 자, 이요인 이론도 물론 구체적인데 한결
한결 더 구체적이다. 왜?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조목조목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훨씬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개인차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차가 뭐냐면 성장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욕구 강도라고 하는 개인차를 고려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 만일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직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직무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한계점을 보시면 모델이 복잡할수록 비판할 거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죠? 자, 여기 원인 변수에서 매개 변수, 그다음에 매개 변수에서 결과 변수로 가는 요 사이사이마다 계속 딴지를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100% 맞다라고 할 수가 없다. 왜? 별도의 제3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 개인의 중요 심리 상태는 핵심 직무 차원 이외에도 다른 별개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동그라미 1번. 자, 뿐만 아니라 또 개인 그리고 작업 결과는 또 어떻다? 100% 심리 상태가 아니라 별도의 어떤 제3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과연 100% 통제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항상 이런 부분으로 많이 비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 동그라미 2번에 개인의 성격과 특성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경조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 일관적이라고 공부했는데 라고 하지만 자, 그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취 욕구가 계속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격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타의 다른 가능성, 여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객관적, 계량적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직무 배치. 이제 여러분들이 아, 뜨거.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직무 배치인데 나는 내 곤조대로 간다. 나는 직무 설계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교수님들이 문제 살짝 바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캐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배치를 물어봤어요. 설계가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100%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것은 직무 배치라는 거예요. 배치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직무 설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배치로 시작하죠. 그렇죠? 배치는 2가지 개념이 있다. 자, 플레이스먼트도 있고 트랜스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이제 7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신입사원 선발한 후에 바로 직무에 배속시키는 것을 우리가 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자, 원래 일을 하고 있다가 공석이 된 다른 직무로 보내는 것을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전환 배치의 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환 배치의 그 목적, 취지, 중요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특히 맨 밑에서 3번째 줄에 자, 능력과 직무와 시간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J 핏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게 바로 배치의 완전한 목적이다, 중요성이다,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자, 제가 뭐라고 해놨죠? 이하부터는 논리만 맞으면 유연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3가지를 다 쓰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옵셔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요 모형 활용해서 우리가 가장 잘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척하면서도 요거 살려주시면 됩니다. 자, 핵심 직무 차원을 계량화할 수 있더라. 그게 바로 뭐 동기유발 잠재력 점수를 계량화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의 성장욕구 강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더니 성장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은
이런 핵심 직무 차원이 굉장히 높을 때, 계량화 점수가 높을 때 만족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8페이지에 적용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박스를 보세요. 박스 안에 박스 보시면, 자, 높은 성장 욕구 강도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다 보내자? 핵심 직무 차원이 높은 데다가 보내자는 겁니다. 배속시켜주자는 거예요. 전환 배치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성장 욕구 강도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자? 자, 동기유발 잠재력 점수가 낮은 핵심 직무 차원이 낮은 대로 부여하는 게 핏이 맞다는 거예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과 직무 간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주자. 요게 이제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헤크만의 후속 연구.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제 박스에 나와 있을 겁니다.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델은 1975년 모델인데 75년에 이제 퍼블리시를 해서 76년까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77년에 후속 연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걸 인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헤크만의 후속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다. 자, 그게 뭐냐면 기술 다양성부터 피드백까지 높여줄 수 있는 각각의 방식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거 당연히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챙겨보도록 하죠.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다양성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동그라미 1번에 관련이 있는 과업들을 컨비네이션 묶어가지고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사만 조이는 것보다 금형, 도색 여러 가지 관련 있는 것들을 묶어서 주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 화살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몇 가지만 우리가 챙겨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3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시야가 이제 넓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넓어지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만족하는구나. 아, 이런 부분에는 만족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피드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하게 되면 뭐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피드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시면 권한 범위를 더 넓게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율성을 이제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5가지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후속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2번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타 가능한 서술이 뭐가 있죠? 직무확대, 직무충실, 직무교차, 직무순환, 준절적 작업집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답안은 뭐냐면 개념만 쓰는 거예요. 그냥 자, 직무확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업무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만 많이 썼다면 이것이 직무특성 모델에 기반해서 어떻게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기 때문에 기술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의미가 남달라지고 모티베이션과 작업의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서술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다양성이 높아져 의미가 높아지고 모티베이션도 좋아진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직무평가. 자, 직무평가 방법인 점수 그리고 요소 비교법에 대해서 비교 서술한 후 역량 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 찾기 한번 해보시면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냐면 직무관리에서 직무평가 요 두 번째 이제 장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표는 아마 생각이 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교적 단순한 기법이 있었고 좀 복잡한 기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자 모양 요 순서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등급화를 하느냐 아니면 평가 요소로 나누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를 합산하느냐 아니면 자,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스탠다드 표준을 만든 다음에 그 외의 직무들을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가장 이제 사실 두 가지가 복잡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다 대부분은 이제 지치거든요. 이미 행정쟁송 시험 한번 보고 또 인사 보면은
너무 지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답안에 목차를 너무 무미건조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뭐냐면 그냥 직무평가의 개념, 직평의 개념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 체계적인 직무 중심 인사 관리의 방안으로서 또는 기반인 직무평가의 개념 또는 지금 미국식 인사관리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식 인사관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직무평가의 개념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직무평가의 방법 보시면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밑에 나와 있고 자, 그림을 꼭 그려야 된다.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 그린다고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내용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법 한번 보시면 점수만 주는 게 아니죠.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죠? 평가 요소로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평가 요소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자, 이걸 또 어떻게 한다? 가중치를 다르게 주어서 점수를 합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수치화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량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게 자, 평가 요소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리틀식이나 독일의 레파식 모델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자, 점수화가 된다. 점수화가 되면 임금으로 우리가 바로 연동시킬 수가 있고 임금 공정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임금 공정성 추구가 가능해진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평가 요소에 있어서 공통된 평가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 미국 방식이나 독일 방식 쓰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치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소비교법입니다. 요소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이 다른 것과 다르게 벤지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었고 기준 직무, 대표 직무를 몇 가지만 선정을 한 이후에 평가 요소별로 서열을 두고 여기에 따라서 표준화해서 매뉴얼로 만들고 기타, 여타 다른 직무들이랑 비교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복잡하죠. 가장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정교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서열을 또 매길 때 신뢰도, 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지금 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게 공통점 쓰고 계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역량 모델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을 묻지 않았으면은 시간이 있으면 쓰시되 지금 시간 없으면 쓰지 마세요. 자, 차이점 먼저 보시면 여기 1, 2, 3, 4라고 나와 있죠. 우선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로직이냐, 그렇죠? 메커니즘, 운영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법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자, 요소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 직무를 선정하고 여타 다른 직무와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메커니즘이 다르죠. 로직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점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직무와 일정 평가 기준을 비교를 하게 된다. 왜죠? 요거 이제 PPT 한번 보시면 이게 점수법의 표인데 자, 각 점수별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활용을 해서 점수에 해당되는 기준 문항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와 뭘 비교한다? 점수와 기준을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와 기준을 비교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 이제 보시는 요소비교법은 뭐죠?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 안에 직무와 여타 다른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요소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점수법은 나중에 합산을 하고 보면 A 직무, B 직무가 간혹 가다가 이제 동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줬다가 합산을 해보니까 비슷할 수가 있죠. 그렇죠? 거의 동점 확률이 있지만 자, 요소비교법은 지금 뭐죠? 취지가 뭔가 우선순위, 우열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그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점이 나올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 임금률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점수법은 우선은 임의의 값으로 그냥 이렇게 주고 나중에 임금으로 연동시키지만 요소비교법은 실제 임금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역량 모델링 한번 보세요. 역량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실 시작을 해주시면 좋냐면 역량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고성과자에게 일관되게 관찰되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자, 이게 왜 갑자기 여기에 나왔느냐? 개념도 중요하지만 의미에서 이것을 풀어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기존의 미국식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최근에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탈직무화의 개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술, 다양한 재능,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직무와 기술은 계속 변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환경이 변화되고 직무가 변화되고 기술이 변화돼요. 그런데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계속하게 되면 너무 딱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직무에서 규정된 의무와 과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것까지 해야 굿투 그레이트.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인적 자원의 역량이 최근에는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직과 전략에 의해서 창출되는 성과가 연계될 수 있게 그 연계성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직무는 약간 지금 하나의 그냥 나사로 나는 이제 큰 조직에서 정말 부품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략과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조직의 어떤 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지가 이거보다는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역량 모델링이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준 겁니다. 물론 이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얼굴은 흑빛이지만 제가 봤을 때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를 제가 이 정도 퀄리티 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핵심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에 있어서 이제 핵심 아까 이제 피카소의 연작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담백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에서 중원부원 하면은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핵심을 개념을 쓰시고 나머지 생각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1-3번에서 생각을 좀 할 여유 가지셔야 되고 2-2번 문제에서 좀 생각하셔야 되고 3번 문제에선 역량 모델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에서 중원부원 하지 마시고 개념은 정말 담백하게 쓰신 다음에 시간을 줄인 것을 여기 1-3, 2-2 그다음에 3번의 역량 모델링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충 문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충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고 핵심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해설지랑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제조기업 그리고 서비스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기능별로 한번 논해보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올 수는 있는데 약간 이제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조금 이제 퀄리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신들의 이름이죠. 그렇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되게 유명한 시계 뭐죠? 롤렉스 매장의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주관적인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여기 은유를 한 거냐면 제조기업은 투입하는 시간 자본 대비 산출물이 나온다는 거고
서비스 기업은 뭐죠? 고객이 원하는 그 무언가, 그렇죠? 그 무언가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주관화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노스로 은유를 하기도 한다. 그냥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방안.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컨셉이 중요합니다. 제조기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형태나 색깔을 가공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 기술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해설 한번 보세요. 13페이지에 자, 차이점이 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잘 와닿는 것으로, 자, 제조업은 특히 물건이 유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손에 잡힐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자본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설비나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고객과 상호작용 많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물건 쌓아놨다가 나중에 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의 위치도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완전 다르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야 되고 고가공도 산업이면서 상호작용 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컨셉을 잡아주시고 14페이지에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 제조기업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제만 봐도 아, 무슨 얘기하는지 딱 알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조기업은 아까 뭐라고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할 때 뭐 한다? 우선은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지 안 갖춘 자인지를 깐깐하게 거래 비용 1호를 통해서 활용하게 되는 데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고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원가를 연동해서 거래 비용 관점에서 확보를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개발 관리입니다.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보다는 반복 훈련, 그렇죠? 그래서 교육보다는 훈련을 더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자, 뭔가 시뮬레이션과 같은 교육보다는 실습장 훈련이나 OJT처럼 직접 해보면서 실력이 배양되는, 숙련도가 배양되는 이런 개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 보상 관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게 하나의 팁인 게, 자, 학계평 보유이 쓰다가 이제 시간 다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은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시간 없으면은 중간에 묶어주세요. 자, 평가 보상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MBO, 바스 이런 거 잘 알고는 있는데 그것만 쓰시면 안 돼요. 이유를 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3번째 줄 보세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출물을 계량화해서 측정하기 쉽고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생산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관리법을 쓰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MBO를 쓰는 게 좋다. 왜? 계량화가 가능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방식은 그래서 MBO다. 자, 그다음에 기술의 폭 그리고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는 기술급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 자, 그다음에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유 또는 신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산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서비스 기업 한번 보세요. 아이디어나 지식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보 관리에서는 자, 자격증이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쾌하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고객 지향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채용을 맞춤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고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자, 그래서 특히 인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성격적으로 좀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빅5라든지 성격 검사를 이제 활용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개발 관리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었죠? 제조업은 훈련이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훈련보다는 지식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암묵지, 노하우 전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암묵지,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이게 이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식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보상 관리입니다. 그냥 과정 평가를 하자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정보나 아이디어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평가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고객이 어느 정도 이제 감동했다라고 하면은 자, 유리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과정 평가를 실시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산재는 많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는 감정 노동 관리가 필요하다. 고객과의 그 밀착도가 높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 노동, 스트레스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6페이지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관리자 의 제언 뭐가 나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조업보다는 최근에 서비스업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각각 알아서 상황론적 관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요거를 드리긴 하는데 제가 기후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좋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서 내용이 꽤 퀄리티가 있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읽어보고 제조기업은 무조건 마이클 포터의 저원가 전략으로 뒤집어 씌워야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냥 여기에서 그 명칭만 바꿔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자, 저원가 차별화는 전략이에요. 방침이나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고 완전히 이제 눈이 커지면서 제조기업은 무조건 저원가지. 그러니까 확계평 보유익 그냥 나는 이대로 외워서 똑같이 쓴다. 자, 그리고 서비스 기업은 차별하지. 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하나로 이제 여러분들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욕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로 그냥 통일해 가지고 제발 좀 끼워 맞춰 줬으면 요런 이제 욕구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좋다면 나름대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때그때 생각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야지 똑같이 쓰면 분명히 논리가 꼬여요. 맞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포터의 차별화 전략 또는 저원가 전략 무조건 여기 뒤집어 씌워서 똑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논리에 맞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세요. 5번 문제를 제가 작년에 1회차 시험에서 한번 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당황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자, 최근 우리 생활 곳곳에서 키오스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인정보 단말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도 지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마트에 가게 되면 기계가 지금 사람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키오스크 때문에 효율성은 추구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직무 설계 관련 이론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휴먼웨어를 접목시킨 직무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기술 진보에 따라서 사람을 정리해고한다거나 대체한다거나 그래서 여기 이제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있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하고 있으나 결국 이러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휴머웨어를 접목시킨 직무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해서 1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1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율적 작업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한번 우리가 퍼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 있는데, 갑자기 맨 뒤에는 준자율적 작업 집단 또는 자율적 작업팀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보게 되면 공원이나 아니면 바로 그 뒷페이지에 준자율적 작업 시스템 또는 자율적 작업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기술은 항상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진보해 왔다는 겁니다. 자, 기술이 진화해 왔다고 해서 사회 시스템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 기술 시스템 이론이죠. 그렇죠? 자,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로 인간을 배제시키거나 인간을 고립시키거나 소외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된다? 사람은 교류 욕구가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혼자 단독적으로 일을 하게 분업 그리고 소외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자율적 작업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기술 진보도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 안에서 자유재량적으로 결정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자율적 작업 시스템 또는 이제 자율적 작업팀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람의 교류 욕구를 최적화, 균형을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바로 자율적 작업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자율적 작업팀 도입의 필요성의 첫 번째 줄에 기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기술은 항상 진보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구성원들의 사회 심리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소외시키지 않고 전문화 분업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뭉쳐서 자유재량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장해주면서 이 안에서 기술을 어느 정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량적으로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술도 살리고 교류 욕구도 살릴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 나오면 완전히 자동반사처럼 자율적 작업팀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 꼭 여기 짚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은 항상 진보하고 기술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교류 욕구를 최적화, 균형 있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율적 작업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이다. 같이 이제 인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인력 다양화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국제인적자원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슈 관리를 보시면 다양성 따로 있고 국제인적자원관리 따로 있고 여성인력 따로 있고 비정규직 따로 있고 저성과자 따로 있고 핵심인재 따로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성 안에 뭐가 포함이 되는 거죠? 국제인적자원도 포함이 되고 저성과자도 포함이 되고 여성인력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핵심인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엮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력 다양화가 기업에 미치는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이 있는데 자,
2번에서 국제 인적 자원을 묻지 않고 여성 인력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저성과자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핵심 인재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령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하게 이제 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다양화 따로 그다음에 모든 각각의 주제 별개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그 상위에는 뭐가 있다?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경계 범위 안에 많은 주제들 여성, 국제 인적 자원, 저성과자, 핵심 인재, 고령화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연결 문구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자, 20페이지 해설지 한번 보세요. 자, 다양성은 뭐죠? 구성원들의 이질성을 의미합니다. 자, 다양성의 긍정적인 영향은 이론적인 측면으로 먼저 접근하고 어떤 그 순기능이 있는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정보 의사결정 관점, 결국 경영을 하는 것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다양한 창의적인 풀이 있어야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게 정보 의사결정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2번, 쌍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보시면 창의성이 증대한다. 다 경험이나 맥락이나 히스토리를 다른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증대하고 자, 인재풀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내부에서만 이제 순혈주의 시각으로 찾기보다는 다양한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에게 찾다 보면은 인재풀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있으면 당연히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유사성 매력 관점으로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증폭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 정체성 위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문단 바로 밑에서 이하에서는 이제 연결 문구죠. 그렇죠? 구성원들 간의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글로벌 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인적 자원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 다양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규모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는 누가 지금 다양성의 주체다? 국제 인적 자원이 다양성의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성 인력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최근에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질적인 구성이 되고 있는 여성 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성과자도 마찬가지, 핵심 인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돼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PCN, HCN, TCN 채용의 장단점이라고 지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써줬습니다. 요거는 책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만만치 않네. 3기가 이제 기가 쭉쭉 빨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게 4번만 더 하면 돼요. 단 4번만 더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짐 싸지 마세요. 다들 막 뭐 지금 필통 닫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보충 문제는 왜 드리느냐. 자, 안 드리면 너무 더 불안해요. 이거 3문제만으로는 이거 커버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문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 여러 문제를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풀로 풀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작년에 제가 주로 이제 모의고사 때 냈었던 문제들 100%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는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냈었던 문제들이 사실 심심해서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중요한 게 올해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이제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같이 우리가 요런 흐름이구나. 보충 문제의 흐름만 이렇게 잡아보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 목차 위주로 보세요. 목차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구성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나머지 시간을 보낼 거냐면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책을 펴봅시다. 자, 1편부터 펴봅시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1편입니다. 1편에서 요 순서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모범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장, 2장, 3장, 4장 한 땀 한 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틀이 딱 갇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자, 1편의 1장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예 5편부터 공부하세요. 5편부터 공부를 했다가 그 다음에 1편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3편으로 갔다가 4편으로 갔다가 요것도 굉장히 좋고 또는 이 편 안에서도 이렇게 보지 마시고 4장, 2장, 5장, 1장 이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필요하고 자, 전체적으로 지금 딱 조망했을 때 자, 1편에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주제가 뭐죠?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어야 되는 게 특히 과학적 과업관리와 직무설계라고 하는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선발과 훈련에 있어서 과학화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공학적으로 이제 선발과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차등성과급제를 우리가 도입했다. 그냥 보상을 줬다 이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이 사람을 경제적인 동물로 봤기 때문에 차등성과급제를 주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보상관리, 임금관리에서 차등성과급제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 생산량을 가운데 두고 임률이 더 높아지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능적 감독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감독자 제도는 감독자도 분업을 시키자, 전문화시키자라고 주장한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뭐라도 쓸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자, 연결 문구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그냥 갑자기 1930년대에 드러난 게 아니라 1930년대에는 기업의 규모도 커지게 되고 기술도 진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에요. 그렇죠? 자, 규모도 커지게 되고 기술도 진보하면서 생산성 극대화해야 되니까 뭘 썼었다? 과학적 관리론에서 제시를 했었던 방법대로 했는데 생산성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인간관계론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도 커지고 기술도 진보돼서 생산성 극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했었던 원리를 활용했는데 그런데 생산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메이와 레슬리스 버거가 이제 1년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4가지의 실험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4가지 실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특히 3번째 면접 실험이었었습니다. 자, 면접 자체가 뭘 한다? 감정의 순화작용.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의 어떤 흉금이라든지 관리 방식이나 리더십 방식이나 불만 이런 것들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바로 인사상담 제도라든지 아니면 고충 처리 제도의 그 시초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그냥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제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면접 실험에서 시초가 되었다는 거 요거를 꼭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요성이 있는 바로 그 실험이 맨 마지막에 배전기 관찰 실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 실험. 자, 관찰을 해봤더니 어떻다? 자, 그들 나름의 규범, 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어떤 행동 준칙, 약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너무 태만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약속,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를 알게 되었다는 게 그 네 번째 실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실험은 의미 부여를 좀 하셔가지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의 차이점을 물어본 우리 기출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인간관도 다르고 능률관도 다르고 동기부여의 로직도 다르고 이론적으로 보는지 이원적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 다 달랐었는데,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 이제 느끼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냥 차이점이 있다 끝, 이거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던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자, 과학적 관리론을 통한 어떤 효율성, 생산성 극대화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 구성원 입장에선 또 뭐가 중요하죠? 구성원 입장에서 동기부여, 만족,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 다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시 최적화 또는 공동 최적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둘 다 균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그 암묵지를 알려드리면, 요 문제가 나왔을 때 70점 넘게 점수를 받은 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쓰시고 맨 마지막에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이렇게 써 주셨을 때 70점이 넘은 물론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전반적인 퀄리티가 좋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의 기본적인 내용에 이어주는 아까 연결 문구, 그리고 이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한 이후에 공동 최적화 또는 동시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까지 같이 챙겨주시면은 하나의 완결된 우리가 답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니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기우제를 지내지 마세요.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꼭 인적 자원이 아니라 어디에도 통용이 된다고요? 조직 문화에도 통용이 될 수 있고, 인적 자원 관리 프랙티스, 한마디로 제도에도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모형은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결과가 뭐죠? 바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결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장기간 높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특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어 컴피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고, 그 다음에 희귀하고 모방이 불가능하면서 대체 불가능성이 있는 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니는 인적 자원이 그렇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전략 경영학자로서 내가 봤을 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네 가지 특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종전과 다르게 기업 자원은 모두 다르고, 이거 동질적이지 않고, 또 자원끼리의 이동도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격차가 어디에서 난다? 요 네 가지 특성으로 결국 드러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 학자들이 딱 보니까 요 네 가지 특성은 바로 사람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 그리고 문화야, 조직 문화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인적 자원 제도,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프랙티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인적 자원에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국한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이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문화가 요 네 가지 특징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프랙티스가 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죠. 밸류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어입니다. 레어는 특히 누가? 다른 경쟁 기업이 쉽게 구입하거나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기업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구입하거나 획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방이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이유는 비용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모방하는 게 힘들더라. 그 세부 내용이 여기 밑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과관계의 모호성이에요. 그렇죠? 저 기업이 지금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100% 추적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 복잡성이라고 하는 관계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 기업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뭐 하기가 힘들다? 모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inimitable 하는 이 밑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나 제품에 의해서 쉽게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장기간 높은 실적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 정의, 특히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요 네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불인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인적 자원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조직 문화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프랙티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냐면, 자, 환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보시면은, 아, 이거는 정말 역부족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범용적인 주제, 정말 넓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주제가 나온다면 환경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환경은 결국은 기업의 내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잖아요. 그 요소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사실 2편이랑 3편을 통틀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웬만한 교수님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출이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기출될 문제라고 해봐야 전통적 인적자원 관리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오.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가장 출제 빈도 또는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게 전략의 유형을 제시를 하고, 전략의 유형에 따른 확개평 보유일을 이제 설명해 봐라 라고 하는 요 문제, 이거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시원해졌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는 거구나. 자, 그게 아니죠.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마지막에 저를 막 찾아오거든요. 아주 급박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막 이거 버려도 되나요? 그래서 막 뭐 X자를 막 쳐요. 책에다가 막 사인펜으로 X자를 막 치면서 이거 버려, 이거 제껴.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격자들은 우선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엄청 자세하게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본다? 그래도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눈에 바르기라도 해서 이제 보고 가셔야지 이것만 봐라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많이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 지금 물어보지 않은 문제 바로 뭐다?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의 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의 그 방식 있잖아요. 그죠? 저원가 전략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차별화 전략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요거 이제 우리 물어본 적이 없고, 자, 말즈와 스노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즈와 스노우의 그 경쟁 유형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를 특히 이 두 가지가 지금 그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공격형, 방어형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오라고 하는 요 문제는 많이 교수님들이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지금 물어봤었던 바로 그 문제가 자, 전통적인 인사관리와 전략적인 인사관리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히 요건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은 어디 나와 있죠? 지금 2장에 보시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개념에서 시작해서 여기 지금 그 요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누가 얘기를 했었죠? 라이트와 맥마한이 1992년에 자, 수직적 적합성과 수평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인적 자원 관리를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직적 적합성은 뭐죠? 사업 전체 전략 또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전체 사업 과정이 인사 관리와 어떻게 된다? 연계가 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정렬, 연계, 통합이 되고 인사 기능들 간에 서로 연계가 되는 그렇죠? 조화를 이루는 수평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그 요건이 뭐죠? 우선은 사람이 즉 인적 자원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합성 또는 정렬 또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직적이냐 아니면 수평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라마누잠 교수님이 얘기를 했었던 네 가지 연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적 연계냐 일방적 연계냐 쌍방적 연계냐 통합적 연계냐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다? 바로 통합적 연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죠? 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상층부에서 거의 대부분 정하기 때문에 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오해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갈등, 반목, 오해로 인해서 과정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문화 간 시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바로 BSC를 통해서 조직의 상층부에서 전략, 비전을 설정을 했으면 그것을 중간 허리층에 전달을 해주고 또 중간 허리층은 실무자 층에 계속 이제 폭포 효과처럼 전달을 해 주어야 뭐가 가능하다? 문화 간 시너지가 가능하다. 갈등, 오해, 반목이 줄어들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요건은 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제가 요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2편에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패러다임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러한 영역이 좀 더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반응적이냐 아니면 선행적이냐 그리고 부분만 보느냐 아니면 전체를 보느냐 제도만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사람까지도 고려하느냐 자 그리고 인사 부서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가치 창출을 하면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에게 서비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이러한 방식도 바로 종전의 인적 자원 관리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간의 차이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종전의 인적 자원 관리의 요소 내지는 차이점은 무조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세 가지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사실 비교하려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꼭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약간 좀 진보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진보된 느낌. 자, 왼쪽에 있는 건 약간 이제 그 미진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얼마든지 비교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전의 평가 관리와 최근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평가 관리를 비교하라라고 하면 이걸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평가 관리도 비교할 수 있고 보상 관리도 비교할 수 있고 유지 이직 관리도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걸 공부하면서도 알고 있어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5편 공부하고 2편 공부하고 1편 공부하고 이렇게 좀 랜덤으로 하시면은 요런 이제 구성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 요거 보시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지금 제가 뭐라고 했었죠? 문화 간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상층부, 중층부, 그리고 실무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 폭포 효과로 제대로 이제 오해, 반목, 갈등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구조가 바로 요 4장, 5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로 이제 갈등이나 어떤 반목만 줄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좀 더 진보된 게 지금 전자 인적 자원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체제, 시스템이 바로 EHRM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도 잘 하면서도 자, 채용부터 이직까지 전자 인적 자원 관리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진다? 인사 부서에서 행정 전문가의 역할도 물론 수행할 수 있지만 코어, 핵심 분야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EHRM을 활용하게 되면 특히 데이비드 울리가 얘기를 했었던 다중 역할 모델에서 변화 촉진자로서 문화를 계속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면서도 전략적 파트너로서 코어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HRM 옆에다가 울리의 다중 역할 모델을 같이 써 두시고 이러한 네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로 EHRM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이제 그래서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EHRM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교수님들이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이걸 혁명으로 여긴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지금 웬만한 기업 중에 EHRM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 인트라넷 또는 포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학계평 보유 이에 어떤 활동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책에 나와 있고 꼭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관리입니다. 직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우선은 이 전체를 다 싸잡아서 우선은 아우르는 게 뭐죠? 미국식 인적 자원 관리, 한마디로 서구식
객관적이고 과학화할 수 있는 방식의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를 이제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우선은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이건 지뢰밭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야 되죠. 특히 어디가 직무 설계 완전히 지뢰밭이고 직무 평가는 오늘 우리가 문제 풀어본 게 가장 고급 버전이에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만일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직무 평가의 개념, 목적 그리고 방법을 서술하시오. 요 정도만 나옵니다. 그러면 서분, 점요 요거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써라 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수님들 중간고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자, 직무 분석을 할 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분류 분석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기술서와 명세서가 이제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보 수집 기법 뭐가 있었죠? 관찰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설문지 즉 질문지 기법도 있고 중요사건 기록법도 있고 그리고 믹스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자 정보 수집 기법을 많이 묻는다면 우선은 조금 공부한 티가 나는 걸 적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중요사건 기록법이라거나 아니면 작업 기록법 이런 것들을 좀 더 먼저 이제 전진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죠?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을 가장 세트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은 구성력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특히 여기 직무 분석 기법 있잖아요. 그래서 기법은 그럼 어디에서 쓰는 것이냐? 이 기법도 쓸 수는 있습니다.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 만일 자, 우리 시험은 사실 조금 물어도 팽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물어도 이제 이것을 수축시켜 가지고 잘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5점 문제인데 직무 분석에 있어서 정보 수집 기법 5가지를 쓰시고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선은 좀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5가지만 쓰기에는 양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직무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적 직무 분석 기법, 직위 분석, 질문지 기법 등등을 추가적으로 더 수행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단해서 나는 정보 수집 기법에 5가지 썼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또는 지금 팽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5가지 기법만 쓰지는 마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능적 직무 분석 기법이라든지 직위 분석 질문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과업 목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수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아까 완전히 지뢰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직무 설계 뭐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그리고 장소 설계,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잡크래프팅이라고 하는 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딘지에 대한 그 지도 찾기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직무 설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내용 설계에 거의 직무 설계 파트가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 흐름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분업 직무 전문화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론적인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받아서 현대적 직무 설계, 즉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로 오게 됐다는 그 큰 흐름을 이제 내용 설계에서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뭐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 이건 다 공부하셔야 돼요. 내용 설계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무 확대, 직무 충실, 직무 교차, 그 다음에 직무 순환 그리고 준절적 작업 집단은 다 각각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대신에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트렌드가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자, 근무 시간 설계에 있어서 지금 법을 바꾼다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주 단위가 아니라 지금 월 단위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나 장소 설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트렌드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시간 설계 중에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거. 그리고 장소 설계 중에 우리가 문제 풀어봤었던 스마트워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워크가 일하는 어떤 장소만의 그 변화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잡크래프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잡크래프팅은 지금 에이미 교수님이 2001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난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경영학계에서는 새로 뜨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개념 중에 잡크래프팅, 요거는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크게 그냥 목차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에이미 교수가 얘기를 했었던 그 세 가지 영역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 재정립, 그리고 과업 재설정, 그리고 관계 재구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영역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은 뭐냐? 결국 생산관리에서 얘기하는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측면에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자,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 과정을 재고해서 이것을 바꾸는 게 이제 과정 설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정 설계는 개념이랑 기대 효과 정도 이렇게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무 관리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포인트를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거는 빠삭하게 공부하고 나머지 눈에 바르는 식으로라도 하기 때문에 직무 평가에 있어서는 4가지 방식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냥 담백한 문제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오늘 풀어봤었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수법, 요소 비교법을 비교해라 또는 과정을 설명해라 또는 여기에 더해서 탈직무화나 역량 모델링을 같이 연계시켜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직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보수집 기법을 물어보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또 탈직무화나 역량 모델링을 물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직무 설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진도를 나가고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